자, 오늘은 그 유형 20번하고 21번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어려운데 그 유형 21번 같은 경우는 사실 나중에 대수 과정에서 문제를 풀 때 이게 또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나중에 결국 공통수학 2까지 다 공부하고 나서 만약에 대수 과정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오면은 대수가 굉장히 공부하기가 힘들 거야.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통수학 1의 연계성이 되게 많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대수를 공부할 때는 공통수학 1에 대한 내용이 얼만큼 잘 기억이 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유형 20번부터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정수인의 조건이 주어졌다. 그러면 연립 2차 공식 어떻게 푸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이 유형 자체가 우리 어차피 2학년 1학기 부등식 내신 범위에 해당한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기본적으로 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내신에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연립부등식 쪽으로 변형해서 조금 더 어렵게 물어본 건데 별거 아니겠지. 결국엔 이거 내신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이거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바로 봐. 부등식 어렵지 않으니까. 2랑 5죠. 자, 잡히는 것은 안쪽. 이렇게 일단 잡힐 것 같아요. 지금 875번. 두 번째. A 플러스 문자 들어가도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이거 X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여기 A 곱하기 1이고 빼기 빼기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제 A 범위가 실수의 값의 범위거든요. 근데 너네들 그게 A가 동시만족시키는 정수 X가 오직 1개, 정수가 1개 걸려요. 조건. 자, 정수 개수가 1개 걸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일단 A 값은 1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1보다 왼쪽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 알고 있는 1부터 걸어요. 그럼 여기 위치상 1이 여기 있지. 됐지? 그럼 너네 생각해봐. A가 1보다 작다면 범위가 여기가 색칠이 되는데 이렇게 걸리면 안 되잖아. 이건 겹치는 게 아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어쨌든 오른쪽으로 이렇게는 와야 돼. 그지?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데 겹치는 부분이 결국에 이쪽이 나오겠죠. 정수가 1개 걸려야 돼요. 그럼 어떤 정수가 걸려야 돼요? 여기가 2니까 3이 걸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3 딱 하나 걸고 그 다음 4야. 그렇지? 그럼 어디 사이에 와야 된다는 게 눈에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3하고 4 사이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됐죠? 따라서 이 A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가 A입니다. A라고 하는 녀석이 3보다는 오른쪽이어야 하고 4보다는 왼쪽이어야 하는데 문제는 3이 될 수 있는지 4가 될 수 있는지 따로 체크하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올려 그냥. 봐봐. 정수 몇 개야? 1개 되죠? 얘는 3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두 번째 4에다가 올려봐. 이렇게 여기로 바뀌죠? 정수 몇 개야? 2개지? 얘는 안 되는 거야. 정수는 1개여야 되니까. 그래서 A값 범위가 저렇게 나와. 됐습니까? 지난 시간에 풀었던 유형 중에 7번 부등식 문제 7번 기억나죠? 그때 자연수 3개였나요? 그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푸는 문제가 똑같다. 근데 연립으로 물어본 거죠. 결국 똑같습니다. 문제 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려운 건 21. 어려운 건 유형 21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것도 개념 정리를 해줄 건데 이게 쉽지는 않아.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 1번, 2번, 3번 조건 3개가 지금 들어있는 건데 이것도 보면은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2차 부등식 풀 때 이 4가지 케이스 뭐 최고차, 부호, 뭐 판별비 이거를 외워서 풀 수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래프 개형을 본다는 거는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로 무조건 해석을 해서 이걸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알려드렸는데
21번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자. 실근에 미치고 이걸 예전에는 근의 분리라고 해서 이제 배웠던 부분인데 제가 정리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근의 위치. 이 유형은 세 가지 개념을 체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3개 체크해야 돼.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래서 1번 뭐냐면 이렇게 알려줄게. 1번 함수값 체크하셔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 판별식 체크하셔야 돼요. 알겠죠? 세 번째 자, 축의 위치를 체크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 3개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이 유형. 알겠죠? 뭐 줄여서는 한판축이라고 하는데 한판축 3개 체크하셔야 돼요. 알겠죠? 수학 정석에 한판축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학의 정석처럼. 가볼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기억은 한판축으로 기억합니다. 실근의 위치 어떻게 풀어? 한판축이요. 자, 첫 번째는 함수값입니다. 체크하실 때 그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878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k x 플러스 4는 자, 이것의 두 근이 1보다 크다. 모두야, 모두. 1보다 클 때 실수 k의 최소.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거든요, 지금. 그럼 첫 번째, 1번. 외우실 때는 한판축, 그러니까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반축한 이렇게 외울 거예요. 알았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감상 그냥 한판축이 그냥 제일 좋은 어감이어서 그냥 이렇게 순서를 잡아드린 건데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하죠. 이 3가지가 동시만족이기 때문에 이 3가지가 연립된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알겠지? 이 3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연립된다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가볼게. 봐봐. 첫 번째 요소. 보이죠? 보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나? 두 실근일 때 포인트는 서로 다르냐 서로 같냐를 구별해야 되는 건데 그 말이 없다면 저기다 내포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 근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근의 존재성을 쓰셔야 돼요. 알겠죠? 실근이 존재해야 돼. 일단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두 근이 1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D가 0 이상이다를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 두 근이라는 멘트 때문에. 알겠죠? 저 두 근이라는 멘트 때문에 서로 같냐 서로 다르냐는 구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실근의 존재성으로 가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등호도 포함시킨 겁니다. 중근이라도 관계없거든요. 됐지? 중근인데 왜 두근이라고 합니까? 서로 같은 두근이 중근이니까요.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한번 쓰이는 거예요. 됐지? 두 번째. 축의 위치입니다. 축의 위치. 축의 위치는 별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이거 함수를 걸면 이거 지금 축의 방정식이 얼마예요? K죠? 축의 방정식 K죠? 이런 상황인 건데 근이 일단 실근이 걸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판별식 체크했어요. 그럼 근이 이런 식으로 걸려야 돼요. 이 상황. 됐죠? 여기랑 여기 이렇게. 근데 이게 다 1보다 커야 된대. 그럼 얘들아 1의 위치가 어디여야 돼? 이 두 근이 1보다 커야 된대. 1의 위치가 어디여야 돼? 왼쪽이죠? 여기 부분이 1이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야 여기 근 알파, 여기 근 베타 두 개가 1보다 큰 쪽으로 걸리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함수값을 체크해달라는 말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함수값이. 무슨 얘기냐? 1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 됐지? 1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커야지만 1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커야지만 1 앞에 알파 베타가 오는 거예요. 됐어? 얘들아 1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알파가 1 왼쪽에 올 수밖에 없다잉. 안 된다잉. 이해됐지? 그래서 알파와 근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그 근이 어떤 기준보다 커야 되냐. 근데 이게 기준이거든요. 1이. 그래서 그 1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는 알파와의 위치 관계를 결정해주는 요소라고. 그러니까 저기서 함수값은 위치를 결정하는 녀석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뭘 체크하셔야 된다? 왜 시비 걸어? 지우개도 시비를 걸어. 뭘 체크하셔야 된다? 왜 의자도 시비 걸어? 내 편이 하나도 없어. 조심. F1 값이 얼마다? 0보다 크다를 처리하셔야 돼요. 이게 등호, 선생님 등호 들어가는 게 조금 헷갈려요. 하시면 이걸 따로 체크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F1이 0일 때? F1이 0일 때라는 말은 무슨 얘기야? 이런 소리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소리고 이거 자체가 알파고 이게 자체가 베타지. 그럼 보세요. 두 근 중에 하나가 1이거든요?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안 되지? 그래서 1은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 값이 F1 값인데 맞지? 이게 0보다 반드시 커야 됩니다. 0이셔도 안 돼요. 알겠죠? F1이 0이어도 안 돼. F1이 0이라는 건 1이 근이라는 건데 1이 근이면 그 근 1이 1보다 크지 않아. 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거 이렇게 체크해달라는 말이 함수값 조건 처리하는 방법. 됐지? 지금 두 가지 체크한 거야. 한 판. 함수값 한 별씩. 됐습니까? 그 다음 축은 뭐냐면요. 축의 위치는 이렇게 걸면 돼. 축의 위치는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야. 두근이 1보다 커야 되거든. 요거 두 개를 보세요. 축이 1보다 왼쪽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축이 1보다 왼쪽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줄지 말고 집중해. 알겠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이걸 맞추지 못하면은 더 수학을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야. 알겠지? 축의 방정식이 K가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이건. 왜냐하면 1을 기준으로 축의 방정식이 왼쪽에 있으면요. 근이 걸릴 때 어떻게 걸리더라도 이 뒤쪽 근이 1보다 작게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축의 위치를 두 가지 조건으로 판단을 합니다. 누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됐죠? 이쪽 체크하는 것이 축의 위치를 판단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 안에 한 판 축을 다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워.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저 더 안 풀어드릴 거예요. 문제가 3개밖에 없거든요. 4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크해드리는 식만 체크해드릴 거야. 이거 풀어야 하고 체크했어 이미. 이거 판, 이거 함수값, 이거 축, 요거 됐죠? 요거. 그래서 한 판 축 연립 됐죠? 연립하시면은 K범위 나오겠죠? 됐죠? 푸는 건 니들이 풀어야지. 제가 체크는 여기까지. 자, 어려우니까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문제. 풀진 않을 거야 역시. 자, 이번에는 879번 문제는 얘들아 878번 방금 설명했던 거랑 유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또 체크 안 해드릴게요. 대신에 이거 체크할게. 880번 체크할게. 여기에 표현 중에 두 근 사이의 조건이 있고 너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박스에
1번, 2번, 3번 들어가 있는데 1번은 한판축이 다 들어가 있고 2번도 한판축이 다 들어가 있는데 3번의 특이사항은 뭐냐면 3번은 뭐만 체크하는 걸로 들어가 있어요? 함수값 조건만 체크하는 걸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판축에서 두근 사이의 조건은 얘만 들어가 있다는 거는 얘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뜻입니다. 왜지? 이렇게. 됐지? 판별식이랑 축의 위치는 두근 사이의 조건에서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 이걸 설명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사이 조건 요거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중 적어도 한 근이 2차 방정식 두근 사이에 존재한다. 이걸 먼저 볼게요. 근데 지금 현재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했습니다. 마이너스 10은 0. 이거 두근 찾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죠? 5, 20이고 이렇게니까 자, 이 녀석의 두 근이 2랑 마이너스 5 됩니다. 괜찮죠? 그럼 위쪽 방정식의 근이 2랑 마이너스 5 사이에 와야 됩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자, 여기가 2야. 여기가 마이너스 5야. 자,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뭐뭐 사이에 A와 B 사이에 이거 무슨 뜻이야? X가 A와 B 사이에 무슨 뜻이야? 식서가 A 초과 여기서 등호 헷갈리시는 분들 있습니다. 사이에라는 말은 포함 안 됩니다. 알겠죠? 생각이란 걸 조금만 해보세요. 저와 연우 사이에 이게 있다 라고 하면 등호 포함이야? 얘가 내가 될 수 있어? 안 되잖아요. 맞지? 그래서 등호는 안 들어가는 게 맞아. 알겠지? 사이에라는 말은. 그래서 사이에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맞죠? 나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두근 사이에 와야 된다 라는 뜻이야. 여기 어디? 괜찮지? 그럼 봐봐. 거기서 어떤 것의 근이냐가 또 중요해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k거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k는 0이거든. 맞지? 이게 근이 일반적으로는 두 개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잘 봐봐. 이거 판별식이 뭐야? 누가 바꿈을 참 벨도 없다.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괜찮지? 일단 뽑아놓고 생각할게. 봐봐, 두근 사이에 온다라는 거는 이 함수가 낄 때 이거 지금 축방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대충 요 사이에 축의 방정식은 알아서 놓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축방 이렇게 놓여요. 그럼 적어도 한 근이 이 사이에 있으려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두 근이 이 사이에 오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니거나 안 돼. 알겠지? 어떻게 와야 된다는 얘기야? 적어도 두 개 중에 하나는 걸려야 하는 거죠. 그죠? 적어도 이런 느낌은 내셔야겠죠. 적어도 하나의 근이 이제 되려면 뭐 이런 식 이렇게는 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적어도 하나는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기준으로 왼쪽이 더 머니까요. 이런 식도 가능해요. 얘는 빠져나갔는데 얘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하나가 딱 걸리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만 걸리면 된다는 뜻이. 알겠지?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려면 두근 사이의 조건 같은 경우는 두근 사이에 이 녀석의 근이 들어와야 된다. 이걸 갖다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문제 보시면은 그 함수값 조건밖에 안 나와 있잖아 지금. FP가 0보다 작다라는 거잖아 지금. 두근 사이에 P가 있다라고 표현이 됐을 때요. 근데 그 88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두근 사이에 위에서의 근이 두근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마이너스 2랑 아니죠. 마이너스 5랑 2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맞죠? 근을 찾을 수가 없네. 근이 찾아져야 되는데.
3번 케이스가 아니네요. 3번 케이스가 아니네요. 일단 세 번째 케이스에 문제가 없어. 이 네 문제 중에 두근 사이의 조건을 체크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문제를 이렇게 넣어놨지? 유형을 다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881번 문제가 두근 사이의 조건이야. 알겠지? 따로 설명하자. 이거 일단 문제 일단 가이드라인 해주고 두근 사이의 조건 따로 설명해줄게. 이 문제 중에서는 881번이 두근 사이의 조건 사용하는 문제예요. 여기 먼저 볼게.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거든. 달라지는 거는 왼쪽과 달라지는 거는 저 함수값 조건밖에 안 달라져. 왜냐하면은 얘도 일단 무조건 두근 걸려야 되는 거 맞죠? 판별식 체크하셔야 돼요. 맞아? 근 7근 조건 이렇게 거셔야 돼. 이렇게 됐지? 두 번째 축의 위치. 근데 축은 네가 결정할 필요가 없지. 왜? 이미 얘는 축이 결정 난 거야. 아까랑은 다른 점이 뭐죠? 아까는 축의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서 축의 위치를 1보다 오른쪽으로 설정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축의 위치는 네가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확정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체크가 이미 된 겁니다. 됐지? 뭐만 남았지? 함수값 조건만 남았잖아. 그러면 너가 이제 이 표현을 함수값 조건으로 써줘야 돼. 빨간색은 안 됐어. 주황색하고 노란색은 됐지. 맞아? 어떻게 해야 될까? 적어도 두근 사이에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차이점이 있어요. 빨간색은 봐봐. 빨간색은 마이너스 5에 대한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맞아? 그니까 근이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 있는 거잖아. 자, 함수값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결국 근의 위치를 설정하는 거라니까. 그치? 이게 밑에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도 빨간색이 안 됐던 이유는 2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아래쪽에 와 있게 되면 근이 2보다 오른쪽에 걸려서 사이에 못 들어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2에 대한 함수값과 마이너스 5에 대한 함수값이 있을 때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만 0보다 크면 된다는 거. 오케이? 무슨 얘기냐? 자, 함수값의 위치를 설정해달라는 거는 결국 이겁니다. 원하는 목표가 빨간색 그림은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근이 2랑 근이 마이너스 5랑 사이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7칸이잖아. 그치? 7칸인데 여기를 축으로 잡으면 y축 갑시다.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얘보다는 오른쪽에 0이 있어야 되니까 y축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지? 됐어?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축의 방정식이 얘인데 얘를 기준으로 대칭적이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빨간색은 안 됐죠. 점점 좁혀보는 거예요. 밑으로 위로 올린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폭은 좁아지지 않으니까 고정이죠. 그러니까 k 값이 변하는 건 뭐냐면 y 절편이 변하는 것이니까 이건 안 됐지. 그래서 y 절편을 올려야 돼. 그럼 그래프를 올린다는 뜻이야. 이렇게 올리면서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먼저 세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말. 알겠죠? 그래서 결국 원하는 모양은 이런 식으로 만들 거. 이런 식으로 오게끔 만들 거. 이렇게. 축의 방정식 기준으로 근이 이렇게 걸리게 만들 거. 근데 이렇게라는 말은 뭐냐면 마이너스 5가 5에 대한 함수값이 지금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죠. 0보다 크다. 이거나 아니면 또는 2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크다를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말. 됐죠? 근데 둘 중에,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됐지? 적어도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AND가 아니라는 뜻이야. 얘이면서 동시에 얘인 건 아닌 거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해당 식을 fx라고 주시고요. 요거를 fx라고 놓고
마이너스 5에 대한 함수값하고 2에 대한 함수값을 처리를 하되, 자, 마이너스 5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요거랑 2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이건데 얘네 두 개가 연립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입니다. 알겠죠?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근이 하나가 이 사이로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함수값 조건을 이걸 푸셔야 됩니다. 요거. 됐죠? 됐지? 요걸 갖다 푸시면 돼요. 그래서 판별식은 풀었고요. 축은 풀 필요가 없지. 이미 결정된 거니까. 축은 풀 필요 없고 판별식은 풀어서 일단 구하셔야 되는 게 맞고, 함수값 조건은 여기서 확인하시는 게 맞고, 이렇게. 되셨지? 그래서 두 개, 이것들끼리는 연립. 됐죠? 이것들끼리는 연립 하시면 됩니다. 됐죠? 안 풀어요? 너네들이 풀어. 체크는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근 사이의 조건을 설명 좀 할게요. 요거 설명 안 해요.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 이런 조건을 조금 얘기 좀 할게요. 봐봐. 이게 두근 사이 조건이 왜 그렇게 처리를 될 수밖에 없냐. 이거야. 그 위쪽 박스에서 설명할게요. 2차 방정식 나와 있고요. 플러스 C는 0. A는 양수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것에, 자, 두근 사이에, 자, P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왜 FP가 0보다 작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럼 잘 봐봐.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되고, 어쨌든 두 근이 이제 걸리는 상황을 갖다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은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을 그림으로 먼저 만들어 달라는 얘기. 그럼 어디에 P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사이에 어딘가에 P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이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려면 P에 대한 함수값 위치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이해됐나? P가 이런 데 있을 때랑 차이가 뭐야? P에 대한 함수값의 위치가 양수냐 음수냐의 차이잖아. 그지? 따라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이 함수 fx에 P를 넣었을 때 이 f의 P값, 이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런데 판별식하고 추구의 위치 자체는 따지지 않잖아요. 저것만 필요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에 대한 이야기. 왜 그러냐에 대한 이야기. 그럼 잘 보시면은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는 말은 이미 이제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해서 FP가 0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갔단 말이야. 이 함수값 자체가요. 그죠? 0보다 아래쪽이죠. 그러면 너가 만약에 여기서 판별식을 쓴다라고 쳤을 때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처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체크를 하면 저렇게 될 건데 일단은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는 말 자체가 보시면은 얘가 fx죠? 얘가 fx인 거 맞죠? 괜찮을까요? 제 fx인 거죠? 지금? 그럼 보십시오. FP를 갖다가 0보다 작다를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판별식을 따로 체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FP라는 게 0보다 작다를 체크한다라는 거는 이미 저게 봐봐 아래로 몰록인 상태에서 X축의 위치를 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보십시오. 오케이? 그럼 FP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은 여기 어딘가에 P가 위치해 있어서 거기에 딱 찍히는 요점이 FP죠? 맞아? 그럼 너는 FP가 0보다 작다를 체크한다는 건 뭐냐면 FP보다 위쪽에 뭘 걸었다라는 뜻이야? X축을 걸었다라는 뜻이야. 자, 사고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체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설명하는 거야 지금. 됐지? 이걸 체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 조건 자체가 어떤 것을 내포한다? 이미 두 근이 존재한다를 내포한다라는 거야. 다시 FP가 0보다 작다를 처리한다는 거는 방금 사고의 순서로 가는 거야. 어딘가에 P가 있고 어딘가에 FP가 있어서 P가 대입되면 얘가 FP죠?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너가 이 FP의 위치보다 위쪽에다가 뭘 걸었다라는 뜻이야? X축을 걸었다라는 뜻이야. 그래야지 두근 사이에 P가 놓이게 되니까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체크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이 조건 자체가 두 근이 걸렸다라는 걸 반증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지? 됐나? 이 위치보다 위쪽에 X축이 무조건 걸려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근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판별식은 체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야, 내 말. 알겠지? 그래서 두근 사이 조건은 저거 딱 하나, 함수값 조건만 체크하면 된다라는 뜻. 끝.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881번 문제 푸실 때는 두근 사이 조건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어차피 배워봤자 까먹겠죠. 나중에 대수 과정 할 때 한 번 더 이거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대수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요즘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넘기겠습니다. 한 장 넘기세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꼭은 아니야. 넘어갈게. 서술형 주관식 실력. 오늘은 일단 앞쪽 유형 조금 풀면서 여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까지도 오늘 수업 때 좀 많은 시간 할애해서 문제를 좀 풀게요. 그리고 넘기면 뭐야? 경우의 수지? 오늘은 경우의 수를 정말 기본만, 알겠지? 정말 기본만 할게. 알겠지? 사람이 이 정도. 알겠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우의 수는 오늘 순열을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순열까지 개념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 유형 풀이는 다음에 할 거예요. 여전히. 알겠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오게 됐을 때 수녀에 대한 이제 그럼 복습할 전범이 복습할 시간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이번 타임이 지금 한 50분 정도 남았거든요. 50분 정도 남았는데 차라리 지금 경우의 수를 개념 설명을 할게. 밥 먹고 와서 뒷타임을 문제 풀다가 숙제 좀 줄이고 그렇게 가는 걸로 합시다. 그렇지? 경우의 수까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글쎄요, 이 경우의 수 쪽을 솔직히 나 경우의 수를 조금 잘한다라고 하는 학생이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함수 문제는 좀 잘 푸는 것 같아도 경우의 수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그래도 1차 함수, 2차 함수를 좀 문제 푸는 것 같은데 근데 보통 경우의 수는 잘 푼다고 주장하는 학생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진짜 기초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너네들이 참 웃긴 게 그 기초가 안 돼서 어렵다라는 걸 이해를 못해. 그냥 그저 빨리 가려고만 해요. 빨리 가려고만. 공식이면 끄적거리고 곱하기나 딱 나오는데 뭔가 답이 100이야. 뭐가 잘못됐지? 이걸 쫓아가지고 시간 만드는 이유. 답을 쫓아간다는 거. 시간 절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제가 수학에서 유일하게 정답지를 보지 말라, 해설지를 절대 보지 말라라고 하는 단원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가 여기야. 경우의 수는 절대 답안지를 보지 마십시오. 알겠죠? 너가 해설지를 도움을 받아서 100문제 푸는 것보다 너 스스로 한 문제 푸는 이 한 문제가 더 여기서는 효율적이야. 알겠지? 경우의 수 단어는 절대 정답지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못 풀었어? 그냥 더. 알겠지? 그냥 더. 오케이? 정답지 보고 맞춰야 돼? 네 거 아니야 어차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실력 안 늘어. 착각만 하게 돼요. 문제 양치기만 하게 돼요. 알겠죠? 네 거 하나도 아닌 거 알지? 정답지 참고해서 푼 거는. 알겠지? 여기가 특히나 그런 단어니. 됐어? 그럼 착각을 일으킨다고. 우리는 이 착각을 반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 나는 역시 경우의 수는 잘 못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단 말이야. 왜? 실제로 정확하게 제대로 공부해본 적 없으시면서 나는 경우의 수를 못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거예요. 제 말. 알겠지? 하는 방법부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 정답지 보지 마십시오. 해설지를 보지 말라는 거. 알겠지?
그리고 채점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정답지를 봐야 되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죠. 대신에 답을 쫓아가려고 노력하지 마. 알겠지? 해설지 절대 보지 마시고 그냥 못 풀면 그냥 못 푼 대로 냅두세요. 알겠죠? 어차피 니게 안 되는 순간 그거 정답 맞추나 소용이 없어요. 여기. 알겠지? 함수 공부랑 조금은 다르다. 함수는 해설지를 참고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안 넘어갔는지 빠르게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을 빠르게 극복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고, 여기는 그 빠르게라는 게 없어요. 알겠죠? 지름길이 없는 단원이에요. 그냥 원칙대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하나 일일이 세보는 게 정말 중요한 단원이야. 그치만 너가 그걸 하기 귀찮아 하시면 당연히 실력은 안 늘고요. 알겠죠? 그런 단원이야.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되게 개인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풀이가 2줄이냐 풀이가 10줄이냐의 차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 특히 무슨 얘기냐면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는 2줄 만에 풀었어, 누구는 10줄 만에 풀었어. 근데 이게 중요하지가 않거든 일단은. 근데 참 착각을 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면 너네들은 당연히 얘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쫓아간단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라고. 알겠지? 풀이가 10줄이면 얘는 진짜 일일이 다 세봤다는 거거든? 알겠지? 일일이 다 세봤다는 거야. 근데 얘는 이미 다 일일이 세는 과정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풀이가 짧아진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여기서는 실력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노가다로 직접 구해보는 그 과정 속에서 너가 이게 압축이 되고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 상황이 머릿속에서 펼쳐질 수 있다면 풀이는 짧아져. 알아서. 오케이? 그러니까 노가다로 일일이 세보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실력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당장에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굉장히 더딜 겁니다. 기초에 입각해서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무조건 기본이 되셔야 되니까. 알겠지? 너무 어려운 상황을 공부하지 마시고 일단 공식부터 다 암기하셔야 되는 건 맞고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어떤 식 같은 것들은 다 외워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의 기준을 조금 세워야 되는 단원입니다. 여기가. 알겠죠? 그게 어려울 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특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했지. 나 푸는 거를 그냥 모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단원이야. 여기가. 알겠지? 그 풀이 과정 모방이 안 되는 단원이 경우의 수예요. 뭐라 그랬어요? 네가 생각하는 그 한 번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 내가 10번 생각한 걸 보여주는 것보다 너가 스스로 한 번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단원이 여기야. 그래서 여기 모방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렵습니다. 알겠죠? 기초부터 할게요.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슬슬 졸고 언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합의 법칙, 고배 법칙부터 가겠습니다. 어떤 두 경우를 더하거나 어떤 경우를 이제 뭐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뭐 곱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근데 실제로 법칙 영어로 로우거든. 근데 이렇게 뭐 거창하게 이름을 지으면 이거 말이 안 돼. 마음에 안 들어. 알겠지? 무슨 법칙이야? 그냥 계산한 방법이지. 알겠지? 법칙 같은 건 없어. 알겠지? 이름이 합의 법칙인데 뭐 하자는 거예요? 그냥 두 경우를 더하자 이런 뜻이야. 그냥 계산하는 방법인 것이지 법칙은 아니야. 알겠지? 항상 이런 경우일 때 이 법칙에 따라서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경우의 수는 어떤 상황에서 더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구나. 어떨 땐 빼는구나. 어떨 땐 곱하는구나. 어떨 땐 나누기가 들어가는구나. 그럼 연산의 규칙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데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경우의 수 중에 빼거나 나누는 게 없는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저거는 뭐 차의 법칙, 뭐 나눗셈의 법칙 이렇게는 안 불러 또. 오케이? 이렇게는 안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 명명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무슨 마치 진짜 뭐 법전에서 나오는 법칙 마냥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용어에 너무 매료되지 말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경우의 수 계산상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눗셈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 더해? 언제 빼? 언제 곱해? 언제 나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치?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진짜 하등 쓸데없는 말이 다 빽빽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뭐 어떨 때 더 할 건데, 어떨 때 뺄 건데. 이거는 너만의 기준을 잡으셔야죠. 알겠죠? 자, 특히나 수학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은 곱의 법칙입니다. 알겠죠? 곱의 법칙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걸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어. 그냥 가볍게 얘기할게. 생각을 해봐. 사례를 조금 들어볼게요. 여기는 개요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순열이라는 걸 이해할 때 참 아이들은 보통 공식처럼 외워서 쓰더라고. 답답한 거야. 알겠지? 자, 가보자. 자, 순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갖다 좀 설명하겠습니다.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설명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뭐 더하거나 뭐 곱하겠다 이런 뜻인데 소용없고요. 그냥 이걸로 설명할게요. 보세요.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너네들이 2학년 2학기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문제 중에서는 줄 세우기에 해당해요. 줄 세우기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몇 명 줄 세운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이게 순열이야. 하나의 구조로 이해하는 거죠. 줄을 세우는 상황과 동일하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순열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기 전에 왜 어떤 상황을 순열로 일단 계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예를 갖다 좀 들어볼게.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셔츠를 어떤 걸 입을까, 바지를 어떤 걸 입을까 고민을 하겠죠. 제가 무슨 타잔처럼 수업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한테 예를 들어서 셔츠가 4벌이 있어. 바지가 3벌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나는 서로 다른 패션으로 출근할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야? 12가지? 오케이. 대답을 바로 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 12가지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머릿속에서 그려져? 그 12개가 펼쳐지냐는 말이에요, 내 말은. 펼쳐져? 12개? 오케이.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너네들 초등학교 때 이걸 가르칠 때요. 중학교에서는 곱의 법칙으로 4 곱하기 3이야 해서 알려주지? 이걸 초등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칠까? 그렇죠. 하나하나 그 12개를 다 보여줘서 알려줘요. 교육과정상 그렇게 알려주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걸 거치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게 머릿속에서 함축되고 정리되고 압축돼서 바로 이 대답이 나오는 것이죠? 맞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네가 문제를 풀면서도 마지막에 계산 쭉 해가지고 정답이 나왔지? 그럼 너네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이 들어?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확신이 안 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무슨 얘기냐면 그 과정 하나가 일일이 나열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으면 계산을 하나마다 소용이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지? 이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는 너가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자, 셔츠랑 바지의 조합인 거잖아요. 이게 2개. 맞아? 정확한 용어는 조합이 아니고 셔츠 하나 고르고 바지 하나 고른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몇 가지가 나오니까 이 앞에 거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니까 맞지? 이 4가지를 1번 셔츠, 2번 셔츠, 3번 셔츠, 4번 셔츠 이렇게 4가지 경우로 먼저 나눌 수 있고 맞아? 두 번째 그 각각에 대하여 여기서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그 각각에 대하여예요. 그 각각에 대하여 뒤에 바지를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니까? 3가지니까 이게 다시 3가지로 분류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두 번째 얘도 3가지로 분류돼서 이렇게 그래서 총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온다? 12개가 나온다. 이게 네 뇌 속에서 그려져야 된다니까? 알겠지? 이게 머릿속 안에서 들어가서 저게 정답이 12개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게 네 머릿속에서 그려진 다음에 정답을 이렇게 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제도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으면 결국 실력이 안 늘어. 알겠죠? 그러니까 뭘 해보라는 거예요? 일일이 나열하는 거는 정말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행동에 포함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일이 세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자, 방금 곱의 법칙 설명했죠. 자, 됐지? 그러면 언제 곱해? 이제 이거 설명할게. 언제 더해? 언제 곱해? 자, 이거 두 가지 설명한다. 알겠지? 자, 첫 번째, 더하는 거는요. 이거를 확률 통계 나눔에서는 어떤 수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두 경우를 더합니다.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두 사건의 경우를 더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이제 써볼게. 예를 들어서 봐봐. 3, 4, 12 이하로 가. 12 미만보다 12 미만의 자연수 중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인 경우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12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게 있어요? 없죠? 그러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더한다라는 거예요. 구조 이해했어? 그러면 12 미만의 자연수 중에 3의 배수 몇 개니까? 3개 더하기 4의 배수 몇 개니까? 2개니까 더해서 정답을 모으내자. 이게 합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일 때를 2개를 더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따졌을 때 2개가 동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2개를 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문제 풀 때요.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나눠서 푼다는 거 정말 많이 봤지? 1번일 때 연립부등식 풀 때를 기억하세요. 알겠죠? 1번일 때 이렇게 풀어서 2개 연립했었지? 그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이거일 때 풀어서 나온 얘랑 이렇게 2개 연립했었지? 그리고 정답은 1번 또는 2번이었죠? 이 또는이 뭐예요? 또는 1번 또는 2번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2개가 다 정답이 됐었다고. 알겠지? 그 논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시 발생하지 않는 두 사건의 경우는 굳이 두 사건이 아니어도 돼. 동시 발생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는 더합니다. 알겠죠? 2개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럼 언제 곱합니까? 키워드는 이거예요. 연달아 잇따라. 연달아 잇따라. 이게 포인트야. 무슨 얘기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면 곱합니다는 표현이 적절하지가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동시 발생으로 접근하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거 곱의 법칙이 있잖아. 내가 셔츠를 입으면서 동시에 바지를 입어? 뭐야? 이게 이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거기서의 그 곱의 법칙의 표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동시에라는 말이 적절하지가 않다고 표현이. 그지? 셔츠랑 바지를 동시에 입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연달아 잇따라가 키워드야. 알겠지? 연속적으로. 연달아 잇따라 연속적으로. 앞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연달아 잇따라 뒤에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는 2개를 곱한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알겠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요게 곱의 법칙의 사례인 거고 요게 합의 법칙의 사례인 거고. 됐지? 그럼 언제 빼? 빼는 것도 얘기해. 언제 빼? 경우를 왜 빼는 거야? 언제 빼? 그쵸? 이건 중복 발생이에요. 포인트는 중복 발생이 있어. 이건 중복 발생이거든.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하나의 숫자만 바꿔도 중복 발생이에요. 이렇게 해볼까? 30 미만으로 합시다. 이러는 순간 중복 발생합니다. 어떤 중복이 발생하죠?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게 발생하죠. 그러면 최소 배수가 12니까 그러면 12의 배수들이 2개씩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3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는 몇 개야? 9개. 4의 배수는 몇 개야? 7개. 총 정답이 16이 아니에요. 왜요? 12의 배수는 2번 카운팅이 된 거야. 그래서 한 번 빼줘야 돼. 중복 발생이 있으니까. 그러면 12의 배수는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여기서 두 개를 뺀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수학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포함배제 원리라고 해요. 포함배제 원리. 얘랑 중복 발생한 거를 한 번은 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언제 빼? 중복 발생일 때 빼는 거야. 알겠지? 됐죠? 나누기는 안 할게. 나누기는 오늘 필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됐지? 됐습니까? 기본적인 이제 경우의 수는 이런 식의 이제 공식이 들어갑니다. 알겠지? 그 보시면은 뭐 참고에 써져 있는 게 이건데, 알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알겠지? 참고에 써져 있는 게 이거야. 이해했죠? 지금 이 구조 이해했죠? 두 개 더한 다음에 중복 발생하는 경우는 뒤에서 한 번씩은 빼줘야 된다.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집합 가서 어차피 또 나옵니다. 자, 곱의 법칙. 동시에, 연이어, 잇따라 등의 표현이 있으면 곱의 법칙을 이용.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른쪽 문제 보겠습니다. 911번 문제 볼게요. 나오는 눈의 수에 하면 3 또는 9가 되는 경우.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는 거거든요. 몰입하세요. 두 개를 땅 던졌어. 그러면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인 경우랑 9가 되는 경우, 합이 3인 경우랑 합이 9가 되는 경우는 총 몇 개야? 이제 이거거든. 주사위 두 개를 뻥 던진 거거든요. 주사위인데 너네 막 이런 주사위 봤어? 봐봐. 주사위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런 거 봤어? 봐봐. 주사위 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2.5개) 이런 거 봤어요? 본 적 없죠? 주사위 눈은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나와야 돼. 알겠지? 그런 보편타당한 것으로부터 시비를 걸지 마세요. 알겠죠? 선생님 저희 집에는 12면체짜리 주사위가 있는데요. 그런 보편타당하지 않는 부분으로 시비 걸지 말란 얘기야. 알겠지? 주사위는 정육면체야. 알겠지? 두 개 딱 던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더했을 때 3이 나오는 케이스 뭐가 있을까요? 근데 봐봐 얘들아. 주사위가 구별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죠?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써져 있잖아요. 구별이 돼 있어요. 알겠죠? 일반적으로 큰 주사위가 있고 작은 주사위가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럼 봐봐. 합이 3이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쓸 거야. 괜찮아? 자, 얘들아, 내가 이 표현을 뭐로 표현했지? 중요한 거 같이? 순서상. 오케이. 순서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순서가 고려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려되지 않다고 있다는 거예요? 고려되고 있다. 고려되고 있다는 거는 큰에서 1 나온 거, 작은에서 2 나온 거랑 큰에서 2 나온 거랑 작은에서 1 나온 게 서로 다른 경우로 치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항상 순서를 고려할 때는 대부분 순서상을 활용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자, 이 순서상에 대한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합이 3인데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그 다음에 합이 9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맥스가 6이잖아요. 6부터 가야지. 6, 3, 순서 바뀌는 거 3, 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 5, 4. 그렇죠. 얘가 하나 줄어들면 얘가 하나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5, 4, 4, 5 이렇게 될 겁니다. 더 없죠? 총 몇 개? 동시 발생 가능합니까? 주사위가 갑자기 3이면서 동시에 9가 합이 맞아? 주사위 눈의 합이 갑자기 3이면서 동시에 9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합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총 몇 개? 6개. 느낌 아시겠지? 이게 쉽다고 착각하지 마. 문제가 어려워지면 못 푸는 이유가 기본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근데 기본을 공부하려면 쉬운 예로부터 그 구조를 잡아야 돼. 알겠지? 자, 이렇게 합니다. 6개. 자, 912번 문제 볼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11 이상.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여기 포인트. 나온 눈의 수의 합이 몇 이상? 11 이상이지. 그러면 나온 눈의 자 수의 합이 11 이상이면 합이 11인 경우랑 뭐 있어요? 12인 경우.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아직도 보편타당하지 않은 걸로 우기지 마세요. 선생님, 저희 집에는 음수가 들어간 주사위도 있어요. 이런 소리 하시는 분 정신 차려. 경험하지 않으려고.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자 체크를 하는 건데 다시 따지는 거야. 계속 똑같은 사고방식을 주입할게요. 11인 경우, 12인 경우지. 11이면서 동시에 12? 안 되지.
두 개는 합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11경부터 따집니다. 뭐 있어요? 5, 6, 6, 5. 괜찮아? 얘는 6, 6밖에 없지. 총 3개. 어려운 건 아니지만 구조를 하나하나 뜯으면서 기초적으로 가자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913번 문제 봐봐. 1부터 50까지 방금 했습니다. 1부터 50의 카드가 있대요. 이런 걸 왜 들고 다니는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니? 알겠지? 자, 7의 배수 또는 9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 7의 배수 또는 9의 배수 7의 배수 몇 개? 7개 9의 배수 몇 개? 자, 요 사이에 7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9의 배수일 수 있는 게 있나? 없죠. 합의 구조 12개. 됐죠? 기초 하나하나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14번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적힌 자, 2의 배수 몇 개? 25개 3의 배수 몇 개? 16개. 자, 여기에서는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경우가 있어요. 그죠? 6의 배수 몇 개? 8개. 6의 배수가 8개니까 정답은 25 더하기 16에서 중복 발생 8개를 빼야 됩니다. 이렇게. 너네 이 계산법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나중에 집합에서 공식으로 나와요. 알겠지? 집합 단원에서 나중에 공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915번.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다. 상상했어? 너가 방에 앉아있는 거야. 주사위가 하나 있어. 뿅! 한 번. 툭! 다시 뿅! 툭! 2번. 상상됐죠?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던진 게 눈이 2야. 두 번째 던진 게 눈이 2야. 첫 번째 던진 게 2야. 두 번째 던진 게 1이야. 위의 경우랑 밑의 경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지? 왜? 처음 던진 거, 나중 던진 거 구별이 되잖아요. 됐지? 이런 구조를 하나하나 이해하라는 거야. 알겠지? 자, 가봅니다. 첫 번째는 짝수의 눈이, 두 번째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그럼 봐봐. 눈을 딱 던졌어. 순서는 일단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짝수의 눈이. 짝수가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6의 약수가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그리고 그 순서상 12개가 보이세요? 쫙 보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그때서야 12개. 됐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요 정도. 자, 916번 잠깐 볼래? 916번은 여기지. 얘들아, 쉬운 거 하니까 재밌지? 적을 때 개라고 붙여야 돼요. 개요? 무슨 말이야? 12개. 너네 경우의 수는 단위가 없어. 알겠지? 뭐 예전에는 뭐뭐 가지 이렇게 붙였었는데요. 너네 교육과정 바뀌면서 경우의 수는 단위 없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경우의 수는 단위 없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경로가 있다. 참,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 경로가 굉장히 단순하죠. 자, A, B, C. 맞아? 자, 문제 물음이 뭐냐면 A 지점에서 출발해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 그러면 A 지점에서 출발해서 도착점 C가 목적지인데 가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 여기서 일로 가서 B 거쳤다가 C로 가는 경우밖에 없죠? 너무 재미없는 문제 아니냐? 그치? 총 몇 가지? 3 곱하기 2가 6가지일 거 아니야? 이건 너무 재미가 없는 문제지. 그래서 문제를 바꿔봐요. 이렇게 바꿔요. 뾰 이렇게 경로 추가. 이해됐어? 뾰로로 뾰로로 이렇게 경로 추가. 사람 얼굴 같아요. 자, 가볼게. A에서 C까지 가는 총 경우의 수 얼마? 이렇게. 근데 이거는 경우가 일단 2가지로 나뉜다는 거 이해됐어? 가는 방법이. 맞아?
A에서 C로 바로 도착할 수도 있고요. 그죠? A에서 B를 거쳤다가 C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가 분류가 된다는 거 이해해야 되고 두 개는 동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 법칙이. 됐지? 그럼 아까 전에 너네 이거 6가지 나왔었지? 이건 안 셀게. 이건 6개야. 그치? 이건 뭐야? 몇 개야? 하나, 둘, 셋. 3개 맞죠? 맞아요?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안 하면서 떨어졌어요. 안 돼. 알겠어? 너무 몰입하면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 3가지. 2개는 합의 구조니까 정답이 9입니다. 요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자꾸 뭘 까먹는 거 같지? 뭘 까먹었지? 빨리 안 돌렸나? 뭘 가스불 안 끄고 오신 거 까먹었지? 가스불을 안 끈다고요? 너 진짜 옛날 사람이구나? 야, 요즘은 가스불이 안 꺼지면 지가 알아서 꺼. 히터 안 꺼진 거 아니에요? 알겠어? 쌤, 집에 히터 안 꺼주신 거 아니에요? 집에는 히터 안 틀어요. 왜요? 안 추우니까요. 에어컨 드세요? 에어컨 안 틀어요. 안 더우니까요. 그럼 난방 틀어요? 아니요. 보일러. 아, 보일러 살짝 틀지. 창문 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어? 창문 열고. 창문 절대 안 열어. 내가 창문을 여는 데는 딱 그 계획이 있어. 그 시간대만 열어. 현관문 그리고 바로 닫아. 불 켜고 오신 거 아니에요? You have bang bang? 청강문을 내가 닫고 나오는데 그걸 열고 온다고? 진짜? 닫힐 때 소리 나죠? 아니, 맞췄을 수도 있죠. 띠디디디 하고 나가면 안 닫히면 닫아달라고 난리쳐. 알겠지? 아니, 근데 저 예전에 학원 갈 때 아니 근데 그것도 좀 울리다 말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왜 이미 아니 문이 가고. 봐봐 내가 이렇게 가지 네. 문이 한참 늦게 이렇게 닫힌 게 아니잖아. 내가 닫고 나오나. 아니 문을 대충 닫고 운이 좋아서 딱 바로 열게 타고 바로 내려간 거지 소리를 네 말이 듣고 다 맞다. 내가 무조건 틀리다. 됐죠?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자, 전개식 갑니다. 자, 이거는 질문 하나 해야지. 태현 몇 개야?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 몇 개? 아, 8개. 8개. 대답을 못했으면 저 어떻게 하려고 했어? 오케이. 쌤, 얘 내기라고 했어. 네개 아니에요? 아니 왜 네 개가 나와? 우리 그 현진이를 위해서 B랑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묶는 거 아니야? 묶는다는 건 또 뭔 소리야? 몇 개 나와? A가 BX, A 마이너스 네? A Z 그리고 플러스 A 동료한끼리 Z. 묶으면은 그러니까 맞아? 동료끼리 끄면 둘이 해야지. 어바웃을 하세요. 지금 이게 서로 다른 2개고 서로 다른 4개인데 여기서 전개하면서 동명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지. 아 그런가? 전개. BX 플러스 아우 힘들다. EZ 플러스 아니 몇 개야? 8개. 앞으로 세. 뭐. 앞으로 무조건 전개해. 알겠지? 하다 보면 8개라는 게 눈에 보여 이제. 알겠지? 무슨 얘기냐면 진짜 우스갯소리로 하라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해보세요. 진짜 해보면 나중에 이게 머릿속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저거 4개? 뭐 이딴 얘기 안 하게 될 거야. 이딴 얘기 맞지? 넘어간다. 알겠어? 8개가 맞습니다. 됐죠? 힌트가 죽었다? 아우, 죽지 마세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 그럼 왜 자꾸 죽겠다고 해요? 너네는 책을 더 읽어야 돼. 알겠지? 저 쌤보다 책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야, 내가 살아본 세월이 얼만데. 나 진짜로요. 너 진짜 책 많이 읽어? 네. 뭐 읽는 거야? 저요? 가장 최근에 읽은 거예요? 청년생. 어.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요? 어. 지구별 인간이요. 이상한 거 좀 읽지 말고. 무라타 사약관 모르세요? 유명한데 뭐? 너가 짱이야. 그쵸? 자, 순열 들어가겠습니다. 순열은 뭐라 그랬죠? 줄 세우기예요. 줄 세우기. 알겠지? 진짜 기초부터 얘기해야 돼. 이게 진짜 기초부터예요. 줄 세우기라고 표현했잖아.
근데 너네들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상상을 해야 돼. 몰입해야 돼. 그렇지? 여기서 내가 6명을 뽑아. 6명 손 들어봐. 왜 2명밖에 없지? 둘, 넷, 여섯 이렇게 6명을 뽑아. 나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르라. 아 진짜 나올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줄을 세우는 건데 왜 생각을 해? 줄서래. 이게 수녀는 일단 키워드만 조금 전달할게요. 수녀이라는 것의 상황의 키워드는 줄 세우기인데 이게 줄을 세울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키워드는 약간 이렇게 이해해야 돼. 수녀의 상황은 약간 순서상틱하게 경우의 수가 세진다라고 이해를 하죠. 순서상스럽게. 키워드는 순서상이에요. 알겠죠? 수녀의 키워드는 순서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순서를 고려를 하는 경우의 수 세기 방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명이 있어요.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이라고 하자. 알겠지? 왜 머리 사이즈는 안 되라는 거 같지? 3명, 서로 다른 3명을 세 자리에 줄을 세우고 싶어. 알겠지? 줄을 세우고 싶어. 됐어?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6가지지. 왜 6가지야? 처음에 3명 중에 1명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또 남은 두 명 중에 1명이 들어갈 거고 그치? 나머지가 1명이 들어갈 거니까 괜찮아? 이게 순열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조금 다른 상황 갖다 고려해 볼게. 몇 명 더 있어? 제일 큰 놈? 됐어? 허리가 너무 낀거 아니에요? 다리 길게 해주세요. 만세하는 놈 이렇게 됐지. 다리 몇 명이에요? 5명이죠.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겠습니다. 됐죠? 자, 표현을 잘 보세요. 5명 중. 자, 3명 나열. 근데 이제 표현 중에 너네들 나 이거 설명하고 싶거든? 이게 순열을 가끔 공부하다 보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렬로 배열. 이렇게 돼 있거든. 책에는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일렬로 배열. 이렇게 돼 있어. 맞아? 거기에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거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일렬로에다가 X 쳐. 알겠지? 정말 허접합니다. 일렬로.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자꾸 이 용어로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이거 있죠. 일렬 있죠. 이거 모양 있죠. 이렇게 일렬로 무조건 세워야 되는 줄만 알아. 근데 순열의 포인트는 일렬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5명 중에 3명을 이제 일렬로 배열한다고 치면 경우에서 어떻게 세는 걸로 바뀌어요? 몇 명 중 1명? 5명 중 1명? 아니 몇 명 중? 그렇지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바뀌는 거지? 대충 순열 기본은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알겠죠? 바로 들어갈게요. 내가 왜 일렬로 배열이 일렬이라는 표현이 중요하지 않냐면 이거 설명할게. 내가 저 5명 중에서 3명 뽑아서 줄을 세웠다라고 표현하니까 일렬 배열인 것 같지만 상황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잘 보세요. 교실이 있어. 교실이야. 정사각형입니다. 요 앞에 앞문이 있어요. 끼 하고 열고 들어가. 맞아? 그럼 보통 칠판이 있지? 여기 앞에. 여기가 칠판이야. 이해됐어? 그럼 잘 봐봐. 책상이 늘 이렇게 가지런히 일렬로 놓여있는 것은 아니에요. 늘. 그지?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여기 창문. 여기에 책상이 놓여져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괜찮아? 너무 책상이 줄망가인데요? 얘들아 이 책상이 지금 일렬로 돼 있니? 아니지. 그럼 다시 질문하자. 저 5명을 이 교실에 책상 하나에 1명씩 앉히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5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저 책상 4자리에 앉히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120가지.
그거 계산도 어떻게 했어? 그렇지. 너가 이렇게 했지? 맞아? 1열이야 책상이? 아니지? 1열로 책상이 배열된 게 아니지? 맞아? 포인트는 이거라니까? 봐봐. 1열 배열의 포인트, 1열에다가 포인트를 잡지 마시고요. 이렇게 잡으세요. 어떨 때 순열이냐면 첫 번째 키워드 순서상. 알겠지? 1열이라는 말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알겠지? 첫 번째는 순서상스럽게 뭔가 이제 계산이 돼야 된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리에 구별이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자리 구별이. 이게 포인트야. 됐어? 자리 구별이 있다가 포인트인 거지 1열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죠? 자리 구별이 있다는 말은 뭐죠? 여기 무슨 자리? 창문 앞자리, 문 앞자리, 가운데 자리, 칠판에서 가장 먼 자리. 이렇게 자리에 구별이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습니까? 1열이라는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리 구별이 있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서상 이 키워드 2개 기억하세요. 알겠지? 이 키워드 2개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그런 느낌이 들면 순열이야. 알겠어? 당연히 순열 파트니까 나는 순열로 문제 풀 거야. 실력이 절대로 안 늘어요. 알겠죠? 네가 보는 문제는 순열인지 조합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야. 뭔지 모르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판단 근거를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뭔가 순서가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내가 배치하는 것에 자리가 구별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 순열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들어가야 돼. 됐지? 자, 일단은 기호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구별 있게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줄 세우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기호 설명할게요. N, P, R이야. 처음 배우는 거니까 N, P, R 이거 기호 사용해서 문제 풀 거야. 알겠지? 나중엔 안 써. 맞죠? 대장님이라서 안 돼.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 순서 고려해서 나열, 자리 구별 있는 것에 나열. 됐지? 그럼 봐봐.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몇 명 택해서 나열했죠? 4명 택해서 나열했죠?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의미를 이해해야 돼. 이게 무슨 기호의 표현이라고? 서로 다른 5명 중 4명 선택해서 1열로 나열. 근데 1열로 나열할 때 1열의 포인트는 순서상스럽게 구별이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됐죠? 이게 순열 상황이고. 됐죠? 근데 너 이거 계산 어떻게 했죠? 그렇지. 이 계산을 하라는 기호야.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 없지. 포인트는 여기 있어. 여기에 5지. 그래서 여기 5가 시작인 거야. 됐지?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4는 뭐겠어요? 몇 개? 4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연습해볼까? 그래도 계산은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잘 봐. 이렇게 해보자. 이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겠어요? 이거 불러봐. 6 곱하기 5 이해되십니까? 자, 이 기호를 보면서 이걸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이걸 보면서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아, 6명이 이 자리에 앉는 상황이구나. 됐어? 머릿속에서 상상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래서 NPR은 저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제가. 알겠지? 저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계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2번이야. 계승.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 알겠지? 계승이라고 읽지 마시고 팩토리얼이라고 읽으십시오. 팩토리얼이고 약간 느낌표. 알겠지? 됐어요? 기호입니다. 이게 계승인데 뜻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N, P, N 어떻게 계산한다는 뜻이야 이거? N으로 시작해서 몇 개씩 줄이죠? 보통 하나씩 줄이는 거죠. 그래서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곱하겠냐라는 뜻인 건데 몇 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여야 돼?
n개여야 돼. 근데 여기가 시작이 n이고 하나씩 줄이거든. 그럼 끝에가 뭐가 떨어져야 돼? 오케이, 1 떨어져야 된다는 거 이해됐어?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이렇게가 n개죠. 됐습니까? 이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겠지. 근데 이거를 계승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 오케이? 별거 아니야. 자, 첫 번째 np, n이 n팩인 읽을 때 n 팩토리얼로 읽으면 돼. n팩. 자, 계산 어떻게 한다? 읽어봐. 3 이렇게 읽으면 어떡해? 3팩토리얼? 3이 계승? 3팩토리얼 됐지? 3팩 줄여서 3팩. 계산 어떻게 해? 3 곱하기 2 곱하기 1. 계산은 쉬워. 됐죠? 같은 의미 뭐죠? 3명 중 3명 선택해서 나열. 같은 뜻입니다. 별거 아니죠? 계산 규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지? 다 외워야 된다. 알겠지? 당연히 외워야 된다. 약속이니까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됐죠? 이 정도. 자, 계승을 이용한 수열의 수 나와 있는 거 1번 방금 설명했고요. 여기. 자, 2번 np0. 자, 2번 체크. 너네 2번은 np의 자 0은 1이고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0팩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 약속이야. 외워야 돼. 이거 약속이야. np0은 1.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일상생활의 용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0개를 뽑아서 나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생활 용어로서는. 알겠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0개 뽑아서 안 뽑겠다는 뜻 아니에요? 안 뽑아서 뭘 나열해요? 근데 그런 게 한 가지라고?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np0 무언가 숫자의 p0은 1이다. 1이라고 정한다. 약속. 두 번째 0 팩토리얼 이것도 1이라고 약속. 됐죠? 0팩 0팩은 1입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공식 중에 이게 있어요. 공식 중에 그 3번 공식은 조금 중요해. 이것도 좀 보셔야 돼. 너네 봐봐. 이거 NPR이라고 하는 것의 공식이 적당히 팩토리얼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건데 여기가 n-r 팩토리얼분의 n팩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오케이? 이것도 약간 암기를 해야 되는 공식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가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알겠지? 외워야 되는 건데 제가 증명 유도는 해드릴게. 알겠죠? 왜 이렇게 나오는가? 시작은 예로부터 갑니다. NPR의 원래 정의로부터 가요. 근데 NPR은 원래 계산을 이렇게 했었잖아. 어디? 이렇게 했었잖아. 이런 느낌으로. 그치? 근데 문자로 설명할 거니까 잘 봐야 돼. 잘 봐. 뭐부터 시작이야?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곱하는 걸로 들어가죠. 맞아요? 이렇게. 여기서 줄일게요. 자, 목적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몇 개 만들어야 돼요? R개 만들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잘 봐. 여기가 빼기 1이어서 얘가 2개야. 이해돼? 여기가 빼기 1이어서 얘가 2개야. 맞아? 여기가 빼기 2면 3개야. 빼기 3이면 4개야. 빼기 몇이면 R개야? 다시 규칙을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건데 대답이 안 나오네요. 여기가 빼기 1로 끝나면 2개야. 빼기 2로 끝나면 3개야. 빼기 3으로 끝나면 4개야. 빼기 몇으로 끝나야 R개야? R-1개. 오케이. 괜찮아. 너. 괜찮아. 알았잖아요. 이제 2번에서 알아두는 부분 진짜 빨리 한 거야. 알겠지? n 빼기 뭘 빼야 된다고요? R-1개를 빼야 이렇게가 R개입니다. 동의되시죠?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 뭐 하시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얘가 위에 거 지금 n팩으로 갔지? 위에 거를 n팩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죠. 뭐 있죠? 이 뒤에 없는 부분을 추가로 곱해주면은 n팩이 돼. 무슨 얘기지? 자, 곱하기 n 빼기 자 R-2 곱하기 땡땡땡 어디까지 가는 거지? 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그냥 막 곱하면 안 되죠. 분자에 곱한 거는 분모에 똑같이 곱해줘야지 숫자가 안 변하잖아. 그치? 이해돼? 따라서 자 여기가 n-1개, 2개, 3개, 4개 여기를 표현 잘못했다. 여기가 n-i 뒤에 R쪽 자리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1, 2, 3, 4, R-1, R 이렇게 됐지? 자 똑같은 걸 곱하셔야 됩니다. n-R 곱하기 어차피 증명하는 거니까 나는 안 봐도 된다. 정신 차려라. 알겠지? 집중해서 봐. 수학에서 이 설명하는 부분과 증명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알겠죠? 너가 결국 수학이 어려운 거는 이런 것들을 스킵해서야. 알겠지? 공식 외우고 그냥 지름길 가서 그냥 문제나 풀려고 했었기 때문이야. 알겠지?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지금 맞죠? 위아래 똑같은 거 곱한 거 맞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지금 맞아요? 자 모양 바꿨더니 자, 위에가 어떻게 표현돼? n부터 어디까지 곱하기야? 1까지지. n팩입니다. 위에가. 보이세요? 위에가 n 팩토리얼이에요. 맞아요? n부터 하나씩 줄여서 어디까지 갔어요? 1까지 곱했잖아요. 쭉 이렇게 n팩. 밑에는 1부터 몇 가지 곱했어? 그러니까 몇 팩이야? n-r 보이는 건 진짜 쉬워. 알겠지? 그냥 끝이야. 이거야. 근데 이 공식을 종국에는 조금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 알겠지? 그러면 이게 진짜 왜 약속인지를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 공식으로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해볼게. 잘 봐. 너가 이 식에다가 R 값에다가 0을 넣어. 0대 R에다가 0대 그럼 너 뭘 얻을 수 있어? NP0이라고 하는 거가 R 자리에 0 들어가는 겁니다. n-0의 팩토리얼 분의 n팩이죠? 근데 이건 n팩분의 n팩이지 얼마야? 1이지.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동의되시죠? 두 번째, 이번에는 R 자리에다가 n을 갖다가 대입해봐. 그럼 너 뭘 얻을 수 있냐? npn은 이렇게 출발하는 거 맞지? 자, R 자리에다가 n 넣는 거예요. 여기에 n 넣어보세요. 몇 팩이에요? 0팩 되는 거 맞지? 봐봐, 0팩분의 여기는 n팩 그대로 가지. 괜찮아? 근데 np의 n은 네가 뭐라는 거 알아? n팩토리얼인 거 알잖아. 그러면 0팩토리얼이 몇이어야지 이게 자연스러워? 1이어야지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왜 약속인지 아시겠죠? 괜찮습니까? 네가 이게 n팩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근데 이 공식에다가 R에다가 n을 대입하면 얘를 얻잖아. 그러니까 얘가 n팩이려면 0팩토리얼이 1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 그래서 계산상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다. 외우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기본적인 그냥 수열에 대한 계산법을 알려드린 거거든? 경우의 수 계산을 하나도 안 했어. 알겠지? 이게 계산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조금 푸셔야 되는데 밥 먹고 가죠. 좀 쉬었다가 머리